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택 2024 부산 총선 지도, 오늘은 18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총선의 변수는 뭐가 될지, 또 접전지는 어디가 될지 총선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자, 먼저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차재원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합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선거구별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우여곡절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4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서 8석이 살아남았고 네. 나머지 6석은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3석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나머지는 또 시의원이며 전직 구청장 이런 분들로 채워졌단 말입니다. 총평을 어떻게 해주실지 배종찬 소장님 말씀 듣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안전철판대, 네. 더불어민주당의 배수진판의 대결이 되고 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행크 교수도 말씀을 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진 현역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유지가 되면서도 또 좀 추가적으로 더 안전판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좀 험지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의 낙동원 벨트 현역 의원과 맞붙을 수 있는 부산 북갑으로 자리를 옮겼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논란이 될 만했던 수영의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든지 좀 안전하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 전체 총선을 위해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낙동강 벨트의 현역들은 고스란히 또 유지가 됐습니다. 네네. 한편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최대한 넣어서 어떻게 해서는 부산의 이 낙동강 벨트 지역의 교두보를 좀 마련하자, 배수진을 친 모습이에요. 네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좀 후원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런 후광 역할을 못 해주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 예, 그런 예. 모습으로 보입니다.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요. 안전판과 배수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명도를 앞세운 구간의 경륜과 네. 그리고 현역 의원 절반을 물갈이한 나름의 혁신의 대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3명 의원들 그대로 공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나머지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뿌리가 깊은 분들, 예를 네네. 들면 전직 구청장이 4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전직 시의 의장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 경륜이 많은 분들을 지금 주로 내세웠다. 그리고 신인하면 지금 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민주당의 인재풀 자체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흠지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인물 경쟁력을 통해서 나은 정당 지지율을 돌파하겠다는 그러한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새로운 물갈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전략을 썼다. 그래서 지금 현역 같은 경우 4명, 지금 그 새로 들어간 4명의 지금 신인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뭐 국민의힘의 혁신을 하나 보여주는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 최다선 의원인 서병수 의원을 이번에 지금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북갑에 보냄으로써 네네.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아성을 한번 허물어 보겠다는 네네. 그러한 나름대로의 일종의 혁신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조금 후한 점수를 주네요. 양당 모두에게. 자, 그러면 좀 달라진 점이 이번에는 이제 선거구 획정입니다. 북강서 갑을이 북구 갑, 북구 을, 그리고 강서구 이렇게 3개 구로 나뉘어졌는데, 이게 또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생겼다고도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산 북구가 2지역구로 나눠졌다는 점. 네네. 부산 북 강서 을 지역, 이제 이전의 지역구입니다. 네네. 2000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와서 말 그대로 부산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쳤던 바로 그 지역이 부산 북 강서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북구의 특성상 조금 이 지역에는 민주당이 좀 세를 넓힐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구 갑을이 또 남구로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하고 빼면 거의 비슷한데,
지역구의 성격으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한 석 정도 기존보다는 네네. 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는 확보됐지만 결과적으로 또 중요한 게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더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예, 마지막까지 정말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후보들이 움직일 정도로 이제는 정해졌으니까요.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 뭐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벌이 통합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현역원을 두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석이 지금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승부수가 펼쳐지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아마 남구의 이 지금 판세 자체가 아마 부산 전체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북강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선거구고, 북강서을 가벌로 돼서 두 개였지만 그것이 강서가 떨어져 나가면서 북구하고 가벌로 나눠졌잖아요. 네네. 근데 말 그대로 지금 낙동강 벨트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 지금 낙동강 벨트가 민주당이 얼마만큼 약진할 수 있느냐. 네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판도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핵심 지역이 북구와 강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지금 새롭게 한 선거가 늘어난 이 선거구에 아마 양당 모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네네. 바로 그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 가장 뭐 최다선 의원을 그것도 전직 시장을 지금 투입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아성을 허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아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절대 물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상당히 현역들에게 상당한 힘을 지금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지역구 들어가서 좀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이 지난 21대 총선을 돌이켜 보면 분명히 전국적인 판세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지만 부산 내에서는 민주당이 3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5석 압도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죠. 전국 판세와 부산의 판세가 분명히 달랐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은지 이번에는 그냥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부산과 전국 판세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 일종의 착시가 지금 있는 셈인데요. 네네. 왜 그러냐고 하면 지난 선거 때 보면 21대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차지했고 그 이전에 비해서 2석이 줄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상당히 조금 힘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 정당 득표율을 보면요. 상당히 그 전보다 지난 그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율이 43.99%입니다. 예, 그러면 20대 총선에서는 38.41%를 얻었거든요. 그럼 무려 5.58%가 올랐어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의석수는 줄었을까? 그거는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맹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 이 4년 전에 민주당이 사실 전국 단위에서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기류가 사실은 여기에도 그대로 이미 있었는데. 단지 소선거구는 단순 다수대표자라고 해서 한 선거구에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독특한 우리만의 갖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만 네네. 이 지금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맹점 때문에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산의 판세는 결국 전국의 판세와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단위에서도 부산의 판세를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4년 전에 총선 때 제가 서울 MBC에서 개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때 부산은 그래도 상당히 전국에 비하면은 보수 후보가 많이 당선된다. 네. 그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런 현상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었죠. 위기감. 왜냐하면 워낙 전국 판세가 힘들어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보수 정당의 마지막 최후 물론 이제 TK가 더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PK 지역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이 부산 지역에서 득표를 했어요. 네네. 반면에 2022년 대선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했어요. 부산은 함부로 한 사람한테만 표 몰아주는 거 아이가 이거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국민의힘 후보에게만 몰표 또는 민주당 후보에게만 또 몰표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정당 지지율의 구조를 보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고 결집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부산 지역에
또 조금 더 이제 이전보다는 보수 결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이기든 간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상 앞서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선거 투표함을 열어보면 네네. 별로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아닐 것이다. 그만큼 부산의 지형이 이전에 우리가 20대 선거 이전에 지난 15대, 13대, 17대 선거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부산이. 그런 텃밭의 성격은 조금씩은 희미해지고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죠. 분명히 뭔가의 텃밭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는 분명히 투표 행태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자, 선택 2024 부산 총선 지도 일단 각 지역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부산으로 함께 가시죠. 7석이 걸린 동부산의 최대 격전지는 남구 갑과 을이 합쳐진 남구 선거구입니다. 박재호, 박수영 후보, 현역 의원끼리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수영구는 교수 출신 유동철 후보, 언론인 출신 정현우 후보, 여기에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가세한 3파전입니다. 해운대구 갑은 지역구청장을 지낸 홍순원 후보, 친윤 핵심으로 알려진 주진우 후보, 무소속 박주원 후보가 격돌합니다. 해운대구 을, 윤준호 후보, 김미애 후보, 지난 총선에 이어 리턴 매치입니다. 기장군도 지난 21대에 맞붙은 최태경, 정동만 후보 간의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금정구는 박인영 후보, 백종원 후보, 부산시의회 의장 출신 간의 맞대결입니다.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 개혁신당 이재용 후보가 나섰습니다. 보수색이 강한 동부산에서 국민의힘은 수성, 민주당은 약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산의 상황을 쭉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해운대 갑과 을, 그리고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까지 이렇게 7개 선거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대부터 돌이켜보니까 남구의 박재호 의원 1명, 그리고 2018년 보궐선거 때 해운대 을의 윤준호 의원,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한 번도 타 당이, 그러니까 야권에서 된 적이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7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곳은 수영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지역, 이 동부산 지역은 네네. 좀 삼자 구도, 그러니까 다자 구도가 있는 곳, 무소속 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었고, 물론 이제 기장군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40%를 좀 넘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장군에서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많이 득표했던 건 아니에요. 네네.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구도를 보더라도 부산 전반, 또 동부산이든 북부산이든 서부산이든 남부산이든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추세인데 뭐가 하냐면 이제 이 후보자의 구도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이제 수영구를 조명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장해찬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 이제 정현우 후보는 동아일보 이제 언론사 기자 출신인데 그렇죠. 부산에만 인지도가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장해찬 후보는 뭐 장해찬 후보자는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조명받고 이러면서 상당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구는 상당히 모르겠다. 이걸 이제 무소속 후보가 약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전개들을 보면은 네네. 자칫 이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향후에 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정현우 후보자에 대한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힘이 더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동부산에서 가장 주목을 부산하게 움직일 곳은 수영구다. 그러니까 수영 뭐 말씀하셔서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장해찬 후보는 지금 현수막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현수막을 걸어놓고 또 지금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네. 함께 찍은 현수막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한 간의 어떤 갈등의 대리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윤파냐 한파냐. 근데 일단 국민의힘의 최종 공천을 받은 것은 정현우 후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수영구의 이 선거운동 전개를 가만히 보면은
장해찬 후보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당선만 되면 나는 당으로 들어가겠다. 네네. 이 주장을 우리가 기존에 이전에도 다른 무소속 후보들도 복당하겠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당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이런 윤파냐 한파냐 네. 이 대결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간에 깔려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당에 깔려 있지만 후보자라 봤을 때 장해찬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후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 투표 용지 한 장 뚜껑 열어볼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용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주목할 만한 지역구는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예, 동부산은. 동부산 전체의 판세를 보면 사실 뭐 지금 보수적인 지형이 상당히 강한 곳이긴 예, 합니다만 이번 선거선에서는 조금의 이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해찬 후보를 공천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네네. 상당히 지역 내에 반발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또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라는 그러한 정치적 타이틀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에 반면에 뭐 정연욱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만 쭉 활동을 했죠. 물론 그 고향은 부산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지역 내의 반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칫 이 보면 선거의 양상이 3파전으로 갔을 경우에 네네. 민주당의 어부지리 가능성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구는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맞붙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 초반의 판세 자체가 민주당이 약간 앞서가는 네네.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끝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아마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해운대 갑입니다. 네네. 해운대 갑 같은 경우는 홍순원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직전 구청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상당한 이 토대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뭐 지금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측근 참모라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요소들 때문에 상당히 이 세 군데가 아마 동부산에서 가장 박빙의 승부를 펼칠 곳이 아닐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상당한 이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을 뭐 하시다 보니까 자꾸 지역구가 개별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갑자기 선거구 획정으로 을과 갑이 합쳐지면서 갑자기 현역 대 현역이 맞붙는 기호 1번도 현역, 기호 2번도 현역인 전국 유일의 지역구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부산 MBC가 조사한 지역이 바로 또 남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남구의 이 조사 결과만 보면은 박지원 후보가 48.9%, 박수영 후보가 4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네. 지역구에서 지금 양자 대결 구도가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45%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그러니까 박재우 후보는 이 조사에서 이제 48.9니까 45를 넘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얻어갈 법한 이 득표 지지율보다도 더 많이 가져간 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수영 후보는 그만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져보면 일단 이 조사가 자동응답 조사라는 거. ARS. 대체적으로 네. 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동응답 조사에서 조금 더 민주당이 더 우세하게 나온 거. 왜냐면 응답하는 청들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더 확대될 여지가 그럼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박재호 의원이 이제 현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온 것일 수가 있죠.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의 지지층의 기반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더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지난 선거인데 지난 선거에서 박재호 의원의 경우에는 간신히 이겼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출마는 당시에 이제 이현주 후보자를 간신히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좀 더 박수영 후보자는 여유 있게 이겼어요. 근데 그렇죠. 두 지역의 남구 갑과 남구 을의 두 지역의 유권자 수가 사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실제 투표자 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네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는 차재원 교수님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그래도 박수영 후보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면 분석을 해봅니다. 네. 아니 뭐 저도 뭐 지금 남구에서 지금 박지호 후보가 뭐 누가 된다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 안 승리한다는 하셨어요. 예. 뜻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 배정태 소장가 데이터를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저는 인물에 기반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박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지금 남구에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면 5번째인데요. 네네. 그동안 4번의 성적이 2번은 낙선을 했고 그러니까 3번 도전 끝에 당선을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상당한 이 절박한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정 여론을 불러오는 측면에서 그 처음 당선을 했고요. 또 당선되고 난 뒤에 지난 선거에서도 상당히 힘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상당히 의정 활동에 대한 아마 지역민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인물 경쟁력이 좀 낮다는 이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번 조사에도 보면 네. 지금 박재호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요 11.9%나 높아요. 그만큼 네네네. 상당히 지역에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지금 본인이 지금 거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남구을이 아니라 남구 갑에서의 이제 경쟁력인데 사실은 뭐 남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활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지금 박재호 후보 정도는 뭐 충분한 인지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부모님은 판단할 것 같고요. 이에 반면에 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전국적인 지목도를 갖고 있는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네네. 사실 부산 정치가 이번 21대 초선 의원 중에서 가장 발군의 의정 활동을 보였다. 저는 뭐 그런 평가를 해요. 네네. 왜 실제 그러냐면 김기현 지도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고 연구원장을 했거든요. 사실 그 여의도 연구소의 지금 그 일종의 리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중앙 정치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도 네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본인의 그런 정치력을 아마 상당히 아마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초박빙의 선거가 네네. 펼쳐질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남구 분들은 진짜로 이제 본인이 투표하면서도 결과물이 너무나 궁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영하고 남구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리턴 매치가 성사된 지역도 있습니다. 어딘고 하니 해운대구 을의 김미애 후보와 윤준호 후보 그리고 기장군의 정동만 후보와 최태경 후보인데요. 이들 지역구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차지원 교수님. 일단 그 두 군데의 리턴 매치 중에서 가장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기장입니다. 기장은 지난 총선 때도 한 5%의 그 차이 정도로 네. 보이면서 정동만 후보가 그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부산 MBC하고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에도 보면 한 그 비슷한 이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최태경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아마 서울전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토대는 갖췄다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최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기장에 지금 뭡니까 정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네,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아마 기대를 갖고 그런 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아마 이 그러니까 이 선거전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정동만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부산의 초선 의원들이 다 상당히 물갈이가 됐는데 네네. 정동만 의원만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당에서 상당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두 후보가 아마 네. 격돌을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상당한 좀 흥미진진한 네네.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군데가 지금 해운대 을이잖아요. 네네. 해운대 을은 전현직 의원 간의 리턴 매치예요. 그런데 지금 초반의 양상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김미애. 그러한 네네.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아마 윤준호 후보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왜? 예. 이번에 지금 이 경선을 했는데 사실은 전직 시의회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하고 이 3자 경선을 아주 치열하게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본선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그 시간이 좀 걸리는 예, 것이 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 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김미애 후보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통 이제 경선을 하는데 민주당 후보인 윤준호 후보가 굉장히 좀 치열한 경선, 3인 경선을 통해서 올라왔고 또 기장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오규석 군수가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쪽으로 갈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부산 지역에서 경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지역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그만큼 경선을 하면서 경쟁력을 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 을에서 윤준호 전 의원이죠. 네네. 인지도가 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
공천권을 이제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인데 해운대구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성격이 마치 서울로 치면은 강남, 경기도로 치면 성남, 분당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는 좀 파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네, 2018년이었나요? 최근에 들어서는 해운대의 정서는 상당히 또 보수적이고 또 국민의힘 또 친화적인 그런 성격. 물론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리턴 매치 지역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때는 기장군이에요. 네네. 기장군은 왜 그러냐면 기장군의 성격은 이미 나오는 두 후보자가 상당히 인지도가 비등할 정도로 있죠. 알려져 있다. 네네. 실제로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또 차재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젊은 세대의 인구 유권자 예. 마치 이제 경기도로 치면은 반도체 벨트 같은 성격 기장이 그래? 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난 선거 때 리턴 배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4년 전에도 큰 차이가 안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가령 최태경 후보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아마 지지층들도 결집을 안 할 텐데 적어도 기장군만큼은 유권자들이 여전히 결집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이 리턴 매치 지역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곳은 기장군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해운대보다는 좀 기장에 좀 주목을 해봐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하지만 해운대도 또한 이번에 여론조사가 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부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부산 정치 1번지 중부산에는 5석의 자리가 걸려 있습니다. 중부산 최대 접전지 부산 진구 갑 지역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정성국 후보가 격돌합니다. 부산 진구 을은 부산시의원 출신 이현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현승 후보, 여기에 이종혁 후보가 가세했습니다. 연제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통해 본선에 오른 진보당 노정현 후보 간의 대결입니다. 서구 동구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구청장 출신 최영우 후보, 국민의힘은 세 번째 경선 도전 끝에 본선에 오른 곽규택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중구 영도구에는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 박영미 후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조승환 후보,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맞붙습니다. 중부산에서 여당은 싹쓸이를 노리고 있지만 야권은 접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는 5석의 싹쓸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교두보라도 마련해야 된다,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지라는 목표점. 중부산의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배종찬 소장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지역을 싹쓸이를 해야만 부산 지역 PK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의 승리, 네네. 이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첨예한 격전지는 바로 부산 진구 갑이 될 텐데, 그런 이유가 지금 정성국 후보도 그렇지만은 또 서은숙 후보도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좀 알려지고 네네.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산 진구갑 말씀하시니까 부산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가릴 때 진구를 진구로 표현하면 안 돼. 찐구. 그래서 정말 찐 접전이 벌어질 곳이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군요. 바로 이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에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네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진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 이제 후보 경쟁력을 볼 때 서은숙 후보가 구청장까지도 역임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 이제 경쟁력이 밑바탕에서부터 상당히 독한 정치를 한다. 네네.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서은숙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의힘이 후보자가 될지 아니면 서은숙 후보자가 정성 후보자가 될지 모르지만 표 차이는 별로 안 날 것이다. 네네. 아주 치열한 정말 손끝에 땀을 쥐는 결과 새벽까지 봐야 되는 지역이 부산
찐갑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도 한 3%포인트 차이 그렇죠. 밖에 차이가 안 나서 많이들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차재원 교수님. 예, 중부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판세가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네네. 없는 그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주목하는 지역은 앞서 우리 배 소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 찐갑,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연제도 지금 상당히 그때 민주당 바람이 아니라 진보당의 그 돌풍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고 저는 예. 판단하고요. 또 한 군데가 저는 중구 영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지역으로 지금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부산 찐갑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네. 지금 아마 제 생각에 부산 찐갑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의 직접 대리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성국 후보인데, 정성국 후보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1호 영입 인재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 다른 이 예비 후보들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했는데 많았죠. 그분들 그냥 다 탈락시켜버리고 이 단수 공천으로 지금 그러니까 후보를 선정했는데, 문제는 이 정성국 후보가 사실은 이 지금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한국교청 회장을 지낸 입지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네네. 정치적인 경험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이 아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산 찐갑에서 네. 이 조직을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걸 이겨 나갈 것인가의 그 부분이 상당히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항마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서은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구청장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구의원도 재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아마 지역의 토대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의 한석을 바로 서은수 후보에게 후보한테 줬거든요. 줬죠. 그래서 네. 서은수 후보가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상당히 좀 인지도를 네네.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찐명 후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1호 영의 민재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아마 총력전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끊어서 가면 이제 연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재 얘기는 배종찬 소장님부터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야권 단일화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국 1호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연제구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당 사이에 단일 후보가 유일하게 또 진보당 후보가 탄생을 했습니다. 노정현 후보. 그래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맞붙게 되는데 앞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또 자타가 공인하는 제가 연제구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연제구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부산 전반적으로 볼 때 네. 최근에 이제 달라진 정치 지형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이 상당히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이 이 장소예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김희정 전 의원이 이 지역의 의원이었다가 이주환 의원이었다가 다시 이번에 현역 의원을 김희정 전 의원이 경선에서 꺾고 나섰는데 네네. 지지율은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첫 번째 국민의힘 피로감이에요. 굉장히 연제구에서는 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 현역 의원들이 좀 덜쭉날쭉했었다. 네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민주당의 김혜영 전 의원이 또 당선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특히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민주당에도 기꺼이 투표를 하는 성격도 보여왔던 곳이 연제구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김혜영 전 의원이 당선됐고, 지금 이제 마침 야당 단일화가 진보당 후보인 노정현 후보로 됐어요. 네네. 우리 이제 MBC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한 걸로 보면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파다하게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죠. 네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가 38.3, 그다음에 단일화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47.6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의 30, 40대의 영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투표율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론조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투표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정말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 30, 40대가 고스란히 이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투표소에 나와주느냐. 네네. 이 점이 연제구는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연제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번에 좀 그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후보 단일화 결과에 네네. 바로 직전구청장이 이승문 구청장이 져버렸어요. 네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 진보당이 소위 말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연제가 최고의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 모든 힘을 올인하는 곳이라는 네네. 것이죠. 그리고 또 노정인 후보가 이 연제에서 재선 구의원을 했어요. 그만큼 지역적 기반이 아주 탄탄해요. 탄탄한 상황에서 상당히 전당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올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먹히고 있다. 네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진보당 하면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념적인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제가 지금 뭐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이렇게 생활 정치, 민생 정치, 아주 그러니까 주민과 밀착된 그러한 이 정치 행보를 통해서 상당히 아마 신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김희정 후보가 사실은 지금 17대, 2004년 17대 때 처음으로 당선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당선 지역 됐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회 전체 최연소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약간의 나이에 이 연재에 진출을 했지만 문제는 이 지역 내에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이 정치적인 일종의 이 개파 싸움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뿌리 깊은 곳이 또 연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금 현역 의원인 이주환 의원하고 벌써 제 기억으로 벌써 세 번째 네. 경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결국 지금 이번에 이 김희정 의원이 다시 이겨서 본선 후보로 놓습니다만 문제는 이주환 후보와의 그런 치열한 경선전의 그 네네. 후유증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조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양쪽과 그 예비 후보 간의 상당한 그 일종의 감정의 네네. 정치적 앙금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지역의 조직을 어떻게 하나로 추스르고 원팀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또 지금의 결과와 다른 결과로 네네.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부산의 행정 중심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상황을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층들이 두껍게 유권자 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지금 현재의 국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도 두 분 모두 좀 놀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차재원 교수님 특별히 또 경선 후폭풍을 좀 잠재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분석까지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서구 동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구 동구는 현역 안병길 의원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인 경선, 2인 경선 해가지고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후보가 됐고 일찌감치 이제 전 동구청장이죠. 최영욱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단 말이죠. 여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소장님?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산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좀 실정감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보수 성향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은 또 기정사실이니까요. 예. 그 선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왔던 지역도 이제 서구 동구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런 정서도 있지만 또 하나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 깔려 있는 복잡성이 있어요.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안병길 전 부산일보 대표, 이 언론인 출신의 컷오프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지역 정서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바로 YS의 손자죠. 김민규 후보자도 경선에서 탈락했으면 확실히 못 이겼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지역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약진할 수 있는 바탕은 있습니다. 뭐 곽규택 후보의 가족이 누군가는 굳이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첫 번째는 안병길 의원의 변수가 있겠죠. 이 안병길 의원의 변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제구처럼 결집을 할 수 있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두 번째로는 서구와 동구의 이제 복합선거구라는 겁니다. 근데 서구가 유권자 수가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최형욱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동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장이 뭘 한다 그러면 약간 서구의 견제가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과연 서구의 어떤 지역 견제성 심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분이
또 주요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일단 뭐 서구 동구의 양 후보자를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 후보인 최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수와 진보를 다 넘나들고 어떤 그렇죠. 그 경력을 네네.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네네네. 그렇고 또 지금 최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장이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죠. 보좌관을 하고 그리고 부산시 의원을 2번 할 때도 한나라당 당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 당적으로 동구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의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충분히 약간 노하우가 축적을 하고 있네요. 있다. 노하우가 그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전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뭐 인지도가 탁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서구에는 아직 기반이 좀 약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인의 아마 이 지금 정치력과 뭐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아마 극복 가능하다고 아마 판단할 것 같고요. 이기에 비해서 각규택 후보 같은 경우는 참 잘 나가던 검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호기롭게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본선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사실 경선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그 지금 지옥의 관문을 했다고 아마 본인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 2차례 경선을 통했고요. 네네. 사실은 이 서구 동구에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몰렸던 곳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힘든 경선을 거쳤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선 경쟁력을 또 뒷받침하는 네네. 하나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여기가 진짜 보수 세기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을 좀 입어서 일단은 지금 각규택 후보가 좀 앞서가는 형국이긴 하지만 뭐 지금 뭐 이 최영우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한 경험과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 이미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낙동강 벨트 서부산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22대 총선 부산 선거판을 좌우할 낙동강 벨트 서부산입니다. 부산에서만 6석이 걸려 있습니다. 최대 빅매치는 북구 갑에서 나왔습니다. 두 현역 의원 간의 빅매치. 전재수, 서병수 후보가 격돌합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북구을 구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맞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단독 선거구가 된 강서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지낸 변성환 후보,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 김도욱 후보가 4선에 도전합니다. 4구 갑은 3선을 노리는 최인호 후보, 이에 맞서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신 이성권 후보가 나섰습니다. 4구 을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인 이재성 후보와 5선의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무소속 신천우 후보가 경쟁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사상구, 배재정 후보, 김대식 후보 간의 맞대결입니다. 여야 총력전이 펼쳐지는 낙동강 벨트는 김해 양산과 함께 전국 총선 판세를 가늠할 풍향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국 총선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낙동강 벨트 전국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주목받는 곳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북구 갑 가보겠습니다. 현역 전재수 의원 그리고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정말 뭐 빅매치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부산 지역 중에서는 저는 가장 치열한 접전이 될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이른바 수수대전입니다. 전재수, 서병수. 당장 그래서 여론조사는 조금 전재수 후보가 좀 많이 앞선 걸로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네.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우리 부산 MBC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49.9% 민주당입니다. 약 50% 가까우니까 자기가 얻는 표보다도 지지율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간 그런 셈이에요. 45가 기준이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서병수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42.8%니까 전 부산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인지도나 대중성을 우리가 그냥 판단할 때는 그것만큼은 좀 경쟁력이 안 나오는 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이유들을 보면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30대, 40대는 잔뜩 뭉쳐서 네. 이 집중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해본다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좀 더 우세한 경쟁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투표율이에요. 네네. 투표율이 전재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체로 40대의 투표율이 얼마나 우리 부산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느냐. 네네.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자인 경우에는 60대,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되느냐. 근데 네네. 50대 표심이 묘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서 상당히 박빙이거나 조금 더 민주당 후보자가 우세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50대 표심이 또 변할까 안 변할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전투표와 또 선거일까지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 조사 결과 조사됐던 시점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위기를 맞았던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네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거에서 마지막 요인은 후광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역 맹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도 아닌데 민주당 후보자들에겐 조국 대표가 있어요. 이 간접적인 이 도우미 효과도 지금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린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런 배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조국 대표에 대한 후광 효과를 또 말씀해 주시는군요. 예,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약진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지민 비조,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후보, 그러니까 지금 비례는 조국 혁신당. 비례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것도 상당히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플러스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워낙 세요. 사실은 이 지금 북구에서 전재수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2008년부터 도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처음에는 뭐 2번인가 3번 떨어졌지만 그 뒤로 한번 이렇게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적 아승을 쌓은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 이때 그 전재수 의원하고 겨뤘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지금 어디서 뛰고 있느냐? 서울 강서을에서 뛰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대항마가 지금 찾기가 부산은 쉽지 않다. 네. 바로 그 고민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선택한 카드가 서병수 전 시장이잖아요. 네네. 서병수 의원 하면 뭐 해운대에서도 4선을 했죠. 4선을 하고 그리고 부산 진갑에 또 네, 옮겨가서 5선까지 5선을 하고 부산시장까지 했으니까 뭐 선거에서는 뭐 거의 뭐 탁월한 뭐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놓고는 판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밀리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왜 그럴까? 물론 그 상당히 서병수 후보에게 악재는 있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그 시장 재직 시절에 서부산 홀대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내가 큰 정치인이니까 내가 당선되면 그 이상의 뭐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사실 북구로 간 것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 여기서 태어난 말 그대로 토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지역적인 뿌리를 지금 하루아침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서병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징성 그리고 뭐 이러한 그 기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상당히 아마 경쟁력으로 아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의 판세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빠르다. 그 네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성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전재수 후보 지금 닦아놓은 아성이 아직까지는 이제 서병수 후보의 인지도나 아니면 경륜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지고 좀 널리 퍼지면은 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좀 타진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하갑입니다. 사하갑은 이제 최인호 후보가 2번에 걸쳐서 재선에 성공한 곳인데 재선 성공이 정말 전국에서 꼽힐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선거 또 697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 후보는 전 경제부시장인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란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만큼 최인호 현역 의원의 바닥세가 뚜렷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의원께도 말씀 주셨듯이 어려운 선거를 2번 연속으로 이긴 겁니다. 그죠? 네네.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최인호 현역 의원의 그 바닥을 지역을 잘 다져놓은 그 경쟁력이죠. 당이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네네. 누가 와서 이걸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의 경쟁력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의 정서를 잘 파악을 하고 네. 지역을 뿌리부터 다져왔던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이성건 전 부산경제부시장과의 대결은 이른바 뿌대 대결이라고 하죠. 뿌대 대결. 예. 부산대 총학생회장의 총학생회장. 대결. 뿌대 대결인데 이게 그런 것이 이제 꼭 이성건 부대라고 하셔야 됩니까? 예, 부대 알겠습니다. 부산대. 저 부산을 잘 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 아이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서서히 이제 좀 본인의 인지도라든지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저는 격차는 더 좁혀지리라고 네. 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후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성근 후보에게는 뭔가 부산의 맹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거의 선거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보수정당에서 있었거든요. 예. 이번 선거는 유독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역할이 안 되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 역할이 안 되는 가운데 과연 이성근 후보의 좀 후광 역할을 해줄 사람이 뒤늦게나마 한동훈 위원장도 나올 수 있느냐. 저는 후광이 누가 되느냐가 네네. 핵심일 거로 봅니다. 또 후광이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산 올 때마다 정말 딱 옆에 이성건 후보를 두고 그렇죠. 계속 이제 유세하는 모습이 그거는 좀 국민의힘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사갑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요. 방금 아까 후광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 지금 전체 선거판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특히 부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고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지금 상당히 우시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이승근 후보 같은 경우도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박영준 무사시장하고 자기가 경제부시장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공직을 했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 후광이라는 것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거 기간 동안 과연 이 국민의힘이 어떠한 일종의 뭐랄까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일종의 자성론을 통해서 이 민심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뭐 모든 선거판 다 마찬가지지만 네네. 뭐 이 지금 사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최인호 후보는 사실 여기에서 힘들게 재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는 이제 기반을 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삼선하면 이제 사에서 큰 정치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인호 의원이 주로 이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삼선되면 아마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 발전, 더 나아가서는 부산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일종의 큰 인물론이 좀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성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부산 진 을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2004년도부터 그러니까 17대 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국회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 착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네네. 뭐 이 지금 그 뒤에도 보면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코트라 감사를 했고 그 우리가 이 언급한 대로 부산 경제부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커리어는 그 능력은 계속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필하느냐. 또 이 지금 이성근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이 남해잖아요. 그렇죠. 경남 남해인데 이 지금 사 같은 예, 경우에 남해 분들이 남해 많다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역으로 옮길 때도 그런 것도 감안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네네. 그것이 아마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동강벨트 선거 중에서 가장 또 주목되는 곳이 독립구로 바뀐 강서구입니다. 현역 김도읍 의원은 북강서을에서 이제 강서로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항마가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입니다. 과연 이 둘의 대결은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교수님부터 일단 여쭤볼까요? 뭐 지금 부산 MBC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변성환 후보가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도읍 후보가 사실은 지금 3선이고 이제 4선을 도전하는데 김도읍 후보도 사실은 부산 출신 그 현역 의원 중에서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죠. 지난 회기 때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큰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독립된 그 지금 선거구인 아마 강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한번 더 밀어주자는 생각이 아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일단 점령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변성환 후보 같은 경우도 결코 그러니까 뒤지지 않는 버금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치적인 경력과 경륜을 네네. 쌓았잖아요. 뭐 행자부에서 오랫동안 행정 관료로 했고 그리고 또 부산의 행정부시장 그리고 네네. 또 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 사퇴하고 난 뒤에는 시장 권한대행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
2년 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기 나왔죠. 때문에 부산시장 후보로 상당히 아마 김도읍 후보를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네, 아마 네. 민주당의 최선의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측 간의 그러니까 인물 경쟁에서도 상당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아마 변성환 후보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강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이 연령대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표를 엮어내느냐가 하나의 승부의 하나의 그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설된 지역구예요. 네네. 이걸 이제 변성환 후보자가 노려봐야 되는데 김도읍 의원이 참 재밌는 것이 네. 어디로 가든 도읍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참 그 워딩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좀 아, 지역에 스며드는 게 참 대단하다. 저번 이제 오랫동안 뭐 데이터 분석을 지역에도 하니까 그러니까 참 50대를 결속시키는 50대 이상을 결속시키는 능력이 대단한 거죠. 네네. 실제로 4년여 전에 총선 때 우리 차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총선에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 네, 4년 안 전에. 나가려고. 그런데 결국 나가는 주요 원인 중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참 그런 지역구의 의원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에 스며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50대 이상에 대한 결속력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변성환 후보의 경우에는 좀 조용한 선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네네. 김도읍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 포착을 잘하는 거죠. 네네. 2021년에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그 질문을 합니다. 검찰총장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어요? 결국 그게 시발점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잡는 이 현역 김도읍 의원과 맞서려면 변성환 후보자 좀 더 파격적이라 돼요. 그 파격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부산 강서구의 선거 이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젊은 층의 유권자가 정말 많이 유입됐다는 소식을 저도 듣고 있는데 강서구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일찌감치 무주공산이 된 사상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상구는 국민의힘은 단수 공천을 했는데 민주당은 또 치열한 경선을 또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곳은 어떻게 판세가 흘러갈까 궁금합니다. 예, 소장님, 예, 일단 교수님 뭐 할까요? 사상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텃밭.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모순되는 그러한 이 지금 상황을 연출했던 선거구거든요. 그만큼 이 여야의 그 힘겨루기가 백중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 부산 MBC의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상당한 초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배재정 의원이 조금 앞서가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최종적인 결과로 간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배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또 지금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좀 동정 여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아마 지금 이 사상에서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열심히 아마 표박가리를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한 걸음 앞서가는 듯이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맞서는 김대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상이 본인의 그러니까 고향은 아닙니다만 뭐 이 삶의 근거였잖아요. 네, 본인이 동서대학교 사상에 있는 경남정보대 동서대학교 교수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직전에는 경남정보대 총장도 했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 장제원 이곳에 지금 현역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해서 사실은 그의 그 정치적인 뜻을 이어받는 하나의 정치적인 후계자의 그러한 그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장제원 의원의 기존 조직하고 결합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결과도 정말 예측불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은 장제원의 선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현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여기에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 대신 김대식 찍어라. 네네. 이런 현상을 투표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사상의 민심을 보면 약간 꼬리통에 있어요. 아니 정작 다른 무슨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불출마 안 하는데 왜 장제원 의원이 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또 볼멘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배재정 후보자가 또 언론인 출신입니다. 우리 MBC 조사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굉장히 성향적으로는 좀 뒤섞여 있는 정서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게 이전에 이 지역구에 출마했던 손수조 후보의 경우에도 결국 여론조사 높게 나와도 나중에 정작 득표는 좀 낮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한 것은 사상구의 특징은 결국 여론조사와 최종적인 투표율과의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배재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과연 투표소까지 나와주느냐. 네네.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김대식 후보자는 결국 장제원의 후광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어떤 후광도 없는 이 사상에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문재인 전 대통령 후광이 여기를 또 지배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장제원의 후광이 김대식 후보자로 볼 때는 얼마나 강하게 네네. 작동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낙동강 벨트 쭉 살펴드리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곳 한 곳 더 짚어보겠습니다. 양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고 여기에 맞서서 김태호 후보, 그러니까 이전 경남도지사 출신의 양 후보가 정말 빅매치를 성사시켰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투김저 대전이에요. 두 투김즈 전직 대전. 경남지사고 아주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 사람이랑 너무 친합니다. 이게 친분 관계를 방송에서 밝힐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걸 떠나서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두 사람의 개인 성향까지도 뭐 수십 년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향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경쟁력이 나올지를 차마 어느 쪽이 앞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김태호 후보자인 경우에 지금 둘 다 현역 의원입니다. 네네. 지역만 이제 옮겼을 뿐인데 둘 다 경남지사를 역임을 했고 두 사람 다 지역구를 옮겨가면서도 다 당선이 될 정도예요. 어느 하나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대체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 공천 파장 때문에 김태호 후보자가 좀 의원이 좀 앞서가는 국면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상황이 또 반전된 것이 대통령실과 악재가 있었고 조국 대표가 빠져나가는 민주당 이탈 지지층들을 또 방파제처럼 방조제처럼 또 붙들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엔 좀 숨통이 트였다 하는 이야기가 김두관 캠프 쪽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저는 예측이 불가할 것 같아요. 일단 양산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상으로 보면 말이죠. 사실은 지금 이 진보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지금 21대죠. 20대죠. 20대에 서영수 서영수 후보가 후보가, 그때 네, 당선됐고요. 승승했죠. 그리고 또 바로 21대는 김두관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 바로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문재인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사저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진보세가 강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다가 지금 일단은 김두관 의원이 지금 여기 현역 의원이잖아요. 일종의 네네. 그런 프리미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판세 자체는 김두관 의원이 조금 앞서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두관 의원 자체도 상당한 정치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네. 뭐 과거 민주당의 대권 후보 경선에도 여러 차례 나갈 정도로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여기에 맞서는 김태호 후보도 결코 정치적인 이 이력은 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최연소 지금 거창군수 네네. 그리고 또 최연소 경남도지사 또 최연소 국무총리 지명까지 받았던. 그래서 아마 그때 국무총리에 낙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대권 반열에 완전히 올라설 수 있던 그러한 걸출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 제가 봤을 때는 김태호 후보가 일종의 소위 말해 단기 필마로 지금 붙는 그러한 네네. 형국이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을 옛날에 한번 돌파한 적이 있어요. 2011년도 보궐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고향에 있었던 김해을에서의 예, 보궐선거 때 소위 말하는 단기 필마로 가서 거기서 그렇죠.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아마 잘 살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두 사람의 빅매치가 아주 재밌는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는 두 사람 외에는 더 갖다 붙일 변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 전국적인 판세가 이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은 3월 초순만 하더라도 김두관 후보자가 공천 파장이 터지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낙동강 벨트에 전멸했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지역에 불꽃 튀는 한치 양보 없는 대결 속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역의 정서,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역의 정서가 저는 오히려 더 마지막 남은 변수로 좀 여지가 있다. 양산을해서 그 부분이 양산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급의 두 후보가 이제 총선에서 맞붙는데 과연 정말 뭐 내로라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인데 어떤 분이 좀 승리를 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여러분께서 선택 2024 부산 총선 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선 구도상으로는 여당이 국민의힘 매우 불리한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조국 혁신당을 비례해서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겠다. 자, 총선이 지금 두 가지 방향입니다. 결국은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인데 현재까지는 조금 총선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아서 이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배정철 소장님.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참 중요한 게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총선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았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덩달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았고 또 이 총선의 성격이 오히려 정부를 지원해줘야 된다. 코로나 국면에 또 더 정부가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총선 성격으로 봐도 정부 지원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 견제론이 높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계속 훨씬 더 높은 지속적인 상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총선 구도상으로는 여당이 국민의힘 매우 불리한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부산 지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될 텐데 정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는 매우 팽팽한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은 국민의힘이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과연 후보들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선거 이제 이 중반을 거쳐서 종반으로 접어드는 현재 국면에서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실발 악재, 의대 정원이라든지 또 이종섭 전 장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권 심판의 성격을 좀 더 키우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여쭤보고 일단 싶고요. 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선거 판세가 앞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지금 강하게 지금 상당히 비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소위 한동훈 효과가 발동하고 그리고 용산과의 차별화가 두드러지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전세를 좀 뒤집는 그러한 행국이었는데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지금 용산발 일종의 자책골인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뭐 항상무 수석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문제라든지 여기다가 지금 요새 또 대파 또 논란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대통령이 지금 경제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것까지 겹친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천 논란 이것 때문에 토라진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을 비례해서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재부가 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지금 총선도 이제는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소위 말하는 커플링 효과가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의 좀 태도 변화 뭐 인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사람과 정책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예, 부산에 민주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야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지금 이제 3석인데 말이죠. 차재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민주당이 지금 3석이잖아요. 네네.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된다. 플러스 근데 문제는 알파는. 그 알파가 기존의 3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3, 숫자 3, 거기다 3을 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3을 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뭐 6이라고 6석까지. 보세요. 6석까지. 6석까지 갈 수 있느냐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주목되는 점이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점은 과연 지금 진보당 돌풍세를 보이고 있는 네네. 연재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진보 계열의 진짜 이제 혁신 계열의 후보가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탄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판세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은 4년 전에 이 총선 MBC에서 서울 MBC에서 개표 방송을 하면서 당시에 전국의 이 민주당 싹쓸이와 비슷하게 부산에도 영향을 주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영남은 좀 결집하는 현상이었어요. 아까 김동연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전히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게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하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네네. 왜냐하면 점점 그러면 이게 지난 총선처럼 기울어진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 그렇게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고 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특별한 효과나 혜택이 있었냐면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유권자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나타나는 대체적인 판세는 좀 민주당이 상당히 경쟁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위기감과 정당 지지율의 기준에서 조금 더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층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집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투표가 이제 하려면 한 10여일 이상 남았기 네. 때문에 남은 한 10여일 이상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날 만한 변수? 뭐 길게는 말씀 못 여쭙겠고요. 뭐 한두 가지만 좀 저는 짚어주시면요. 일단 소위 이렇게 지금 현재 지지율에 잡히지 않고 있는 네네. 샤이 보수가 샤이 보수. 샤이 보수가 있느냐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과연 투표장에 갈 것이냐. 네네. 진짜 그 만약에 샤이 보수가 있고 그분들이 투표장에 간다고 한다면 현재 잡히지 않는 이 여론조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거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한 이 지금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태도의 변화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부분이고 또 하나는 20대 지금 투표율입니다. 20대가 지금 무당층이 한 40%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20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네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투표율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40대 또 50대 초반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로 이어지느냐. 네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 지지하는 또 60대 이상의 또 유권자들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그대로 나가느냐. 첫 번째는 연령대별 투표율이고 두 번째는 저는 중요한 게 지역구의 투표 의향입니다. 왜? 네네. 조국혁신당이 뿜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투표 정당은 나가서 조국혁신당을 찍겠지만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지역구는 당연히 그러면 민주당을 찍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또 모릅니다. 비례투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을 해놓는다면 됐다 마나 다 했다 이러고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역구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래 지역구도 민주당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당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 투표 의향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네네. 이 부분도 부산의 지역구 왜냐하면 10표 차이에 100표 차이에 또 500표 차이에 당락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주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투표율 얘기를 또 하나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뭐 민주당 쪽. 그런데 이것도 부산에는 지난번 선거에는 통용이 안 됐거든요. 지난번 최다 득표, 그러니까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게 지난 21대 총선이었는데 오히려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그러니까 샤이 보수 이야기하는 경우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우리 편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투표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 기대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그분들이 많이 나간다고 한다면 뭐 그건 어차피 판은 바뀌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야권 성향의 투표자들이 투표장에 좀 더 나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높아 보인다. 지난 부산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전국적인 영향이 이제 편성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한 표라도 행사하자. 근데 이제 40대는 40대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많이 나왔던 것이고 60대 이상은 60대 이상으로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을 지지하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점이 중요할 건데 대체로 이번의 경우에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실제로 투표소까지 나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부산 지역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67.7이었다면 저는 이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아요. 대체로 한 60%대 안팎 정도 될 것 같으면 이 낮아진 투표율이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투표자가 낮아질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강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낮아질지 그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거고 그건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은 기간 여와 야의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뛸 것 같은데 그 후보들에게 뭐 일타 강사로서 쪽집게 과외를 해주신다면은 좀 앞으로 어떻게 뛰어라 이렇게 당부상 그리고 어느 정도 여야가 부산에서 18석 중에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나름의 예상. 그거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저보고 먼저.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의 이 유권자를 설득한다는 그러니까 각오로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단 한 명이 지나가더라도 그 후보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절박감. 결국은 그러니까 이 표를 갖고 오는 것은 후보의 절실함입니다.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의석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알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파가 도대체 얼마까지냐 부분인데. 아까 3석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 그 정도는 본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은 후보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표심 선거를 하지 말고 진심 선거를 내라. 예, 오늘 굉장히 팔을 많이 표심 선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지금 운동하는 건데. 그러면은 진심 선거라는 건 뭐냐면 괜히 굳이 나서지 않아도 유권자가 먼저 알아줍니다. 후보자의 진심을. 그다음에 저는 의석수 판세는 지난번과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더 막판 위기감이 결집된다면 오히려 지난번 선거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미래통합당보다 약진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신중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예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 굉장히 좀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차재현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부산 총선 대진표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총선 판세를 한번 쭉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선택 2024 부산 총선 지도 저희는 4월 14일 오전 9시에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두고 또다시 한번 이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